안녕하세요. 저는 더 엣지 학원에서 통합과학과 화학을 수업하고 있는 박지훈 강사입니다. 오늘 직전 대비 수업으로 설명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 오늘 설명의 순서로는 일단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일고 화학원의 내신이 어떤가, 그 다음에 실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아이들이 고득점을 받는 게 왜 특히 어려운지, 그 다음에 1등급을 받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내신과 수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개의 과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북일고의 화학원 같은 경우 문제의 거의 90% 이상이 수능 유형을 발췌한 또는 응용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면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화학원 평균 점수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그거 더불어서 수능 1등급 컷 관련지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오며 겨울방학이 한 번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학기 때 성적은 학생들이 점수대가 평균 점수가 70점대로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2학기에 가서 점수대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내용인 거고, 최근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올해 1학기까지 기준으로 보면 평균 점수는 비슷합니다. 2020년도 2학기에 평균 점수가 62.3으로 상당 부분 좀 낮았던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상당 부분 높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현재 표준 편차값도 그닥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들이 거의 엇비슷하게 갖는 점수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취도 분포,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시면 A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시험 문제 난이도가 조금씩은 좀 쉬워지고 있고, 그거에 비례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화학을 선택을 해서 간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해서 보통 시험을 보게 되는데 어떤 과목을 볼 것이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저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21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이거 23학년도니까 올해 수능 예상치입니다. 이건 확정치는 아니고 예상치인데, 물리학과 화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 과목만 기준으로 보면 예상 올해 물리학 원이 상당 부분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47점이면 3점짜리 한 문제 정도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 43, 생명과학 42, 지구과학 42입니다. 22년도 작년의 경우는 43에 45에 22, 43.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나왔던 물리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화학은 47, 생명과학 45, 지구과학 45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점수대가 높다는 얘기는 문제가 조금 수월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잘하는 학생도 많다라는 단증인데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1등급 컷이 점수가 낮다는 얘기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신에서 선택한 과목 중 본인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기반으로 해서 수능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화 부분까지 꼼꼼히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고3에 올라가서도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원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화학원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라는 걸 잠깐 볼 텐데, 화학원은 총 4개의 단원이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화학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말은 뭐 첫걸음인데 실제 내용은 화학량론, 계산 문제가 주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의 세계, 원소들의 성질을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원자 구조와 함께 전자 배치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3단원은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화학 결합의 종류하고 이제 분자의 특성을 연계해서 설명하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 4단원,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과 산화 환원 반응, 그 다음에 반응열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는데, 실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능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1단원, 그 다음에 4단원의 산염기 중화 반응, 요 두 가지가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굉장히 많냐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출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럼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내느냐? 간단합니다. 표를 주던 걸 그래프로, 그래프를 주던 거를 도표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변형을 시키며 표현의 다양함을 가져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학원에서 몰농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몰농도라는 개념은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러면 용액의 부피를 전부 다 1리터로 고정했을 때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나타낸 것인데, 그 표현을 농도라고 주지도 않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위 부피당 입자수. 그럼 결국에 같은 부피당, 단위 부피당 입자수라는 말이 농도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표현이 다양해진 것들을 학생들이 바로바로 캐치해서 이해를 하고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2단원하고 3단원의 경우는 실제 계산 문제보다는 암기력을 요하는, 그리고 다양한 표현에 익숙한 암기력을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2단원의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양하게 본인이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느냐, 그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그래프가 나와서 자신 있게 풀 수 있느냐, 아니면 보지 못했던 그래프가 나와서 처음 보는 것을 해석을 해가며 무슨 문제를 푸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2단원과 3단원은 그래서 암기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1단원과 4단원의 경우는 이해력과 적응 능력을 굉장히 많이 길러야 되는 계산 문제 위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북일고에서는 화학원 내신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수업에 아주 충실하게 내신 문제를 출제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한 수능 유형의 연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1학기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이쪽은 이제 학교 프린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문제인데, 실제 이렇게 수업을 하시고 그 수업에서 표현된 내용을 그대로 문제에 적용시켜서 그려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학기 기말고사에,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두 문제 다 수능에 출제가 됐던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그걸 조금 더 바꿔서, 그러니까 표 자체를 그대로 갖다가 해석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시지는 않으세요. 북일고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표는 그대로 주고 그 밑에 보기를 바꾼다거나 수치만 좀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형은 그대로 가져가되 안에 해석을 해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내용이 조금 바뀌어 있거나 하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조금 레벨업 시킨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적응이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수능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학생들이 수능도 마찬가지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고득점이 어려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압도적인 분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화학원은 4개의 단원으로, 화학원은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4개의 단원을 한 학기에 끝내는 거죠. 다른 학교는, 일반적인 학교들은 보통 1년의 커리에 맞춰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1, 2단원을 중간고사, 3, 4단원을 기말고사 이렇게 한 번에 보는 거죠. 그러면 계산 문제를 해야 하는 문제의 비율과 암기를 해야 하는 문제의 비율이 엇비슷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자, 그렇다면 내신에서의 서학원 시간과 문제 유형, 그러니까 문제 문항수를 조금 비교해 보면 시간은 총 50분입니다. 그리고 총 문항수는 보통 25문항에서 26문항인데 이 수치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야 할 게 선택형 문제가 28문항에서 20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서답형이 6문항에서 8문항 정도까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서답형 문제는 문제가 하나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인데 그 밑에 딸려있는 문제가 두세 문제씩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시험에 25문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풀어야 될 문항은 30문제가 조금 넘는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30문제를 학생들이 50분 안에 해결을 다 하고 표시를 한다. 표기까지 하는 것까지 50분 안에 다 해결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한 문제당 1분 30초 이내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까 그 수능 연계 문제 같은 경우엔 아무리 빨리 풀어도 학생들이 2, 3분은 걸립니다. 그럼 그런 문제가 두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세 문제를 풀었는데 한 9분 가까이가 지났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없어요, 부족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시험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 수능은 어떠냐라고 얘기하면 수능은 30분 동안 20문제를 풉니다. 2점짜리 문제가 10문항, 3점짜리가 10문항인데 3점짜리 10문항 중 4문항이 저희가 얘기하는 킬러형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문항 중에 한 3, 4문항 정도가 준킬러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킬러형 문제를 진짜 잘 푸는 학생도 한 3분씩은 걸리는데 그렇다면 3, 4, 12, 4문제 킬러 3, 4, 12 그러면 총 12분을 썼죠. 18분이 남았는데 아직 문제는 3점짜리 포함해서 16문항이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을 거의 1분에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를 해석해서 풀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읽는 즉시 바로바로 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양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 과정이 고등학교 2학년 또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온 학생들은 수능에서 큰 무리가 없이 잘 준비가 될 텐데 학생들이 시간이 많지 않고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누적이 잘 되지 않고 그냥 쌓이지 않아서 실력으로 발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에서 점수를 획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첫 번째로 분량이 가장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의 착각입니다. 이 학생의 착각은 뭐냐면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고 이해했니?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늘상 얘기를 하는 게 복습을 해라. 복습을 할 때 다 이해된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으면 A4 용지에다가 연습장에다가 책을 보지 않고 한번 써봐라. 본인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 이해된 것들을 다 써보고 나중에 필기된 것과 비교를 해서 빠진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잘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복습이라는 개념이 학생들은 그냥 과제물 푸는 것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틀리고 채점을 했을 때 틀린 문제는 해설지를 바로 보게 돼요. 그러면 그냥 그렇지 실수야 이렇게 본인이 모르는 것과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이 애매한 것 그리고 모르는 것과 내가 익숙한 거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또는 점수대가 낮게 나오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같이 연계돼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기식의 공부.
그러니까 이건 계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문제점인데 주어진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염산과 수산화트륨을 혼합한다. 그러면 1가짜리하고 1가짜리를 혼합한 때 이게 혼합형 문제냐 적정형 문제냐. 그럼 혼합형 문제의 경우는 혼합 전에 이온의 개수가 많은 쪽과 혼합 이후에 총 이온의 개수가 같다. 이런 식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를 이해하고 그 패턴을 기억을 암기를 하고 본인이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제가 계산한 것만 생각합니다. 얘 여기다 이렇게 넣으라 그랬어. 이건 이거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답을 얻는 과정만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수가 별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문제 유형이 바뀌었을 때 대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못된 해설지의 사용입니다. 해설지를 학생들한테 주는 이유는 첫 번째, 맞은 문제 중에 어부지리로 맞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가 아닌 맞은 문제를 해설지를 읽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풀었던 방향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틀린 문제는 절대 해설지를 읽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해설지를 읽지 말고 문제를 다시 풀어서 문제를 잘못 읽은 거냐, 옳은 걸 고르는 거대 틀린 걸 고른 걸로 착각했느냐, 아니면 문제 해석에 문제가 있었던 거냐, 문제 해석 자체를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내용을 모르는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잘못된 부분 읽고 그냥 그렇지,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기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익숙해지기는 하나 완벽하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득점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튼튼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탄탄한 기본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과적이고 바른 공부 방법인데, 자, 탄탄한 기본기는 언제 가져가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요 시기인 거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오는 이 겨울방학 때 탄탄한 기본기를 잘 잡아놓고 그 탄탄한 기본기에 문제별, 유형별 분석 같은 것들이 진행돼야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탄탄한 기본기에 응용 문제까지 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방학 동안에 수학, 영어, 국어 쪽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과탐은 그냥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3월 달에 턱 하고 와서 선생님 저는 처음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월 달에 가서 처음 화학을 듣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기본기도 해야 되죠. 거기에 응용 문제를 풀어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기본기도 안 잡혀 있는데 응용 문제를 풀려 하니 문제는 안 풀리고 학생은 답답하고 점수는 제대로 안 나오고 저는 미치겠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적 여유가 만들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밖에 없다? 겨울방학 때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도 3월달 첫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 점수대가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 이유가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는 한 번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이들이 아직 그것까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기본기가 정말로 탄탄해야 됩니다. 툭 건드리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언제든지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수업 시간에 몇 가지의 원자 반지름, 염소의 원자 반지름은 99, F의 반지름은 71 이런 식으로, 나트륨의 반지름은 186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암기를 해둔 것이 나중에 수능 문제에 수치화돼서 나오면
임의의 원소로 출제가 되는데 나는 수치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얘가 어떤 원소구나라는 걸 바로 적용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려면 시간이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 내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바른 공부 방법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공부를 했을 때 그 공부를 한 내용을 아이들한테 하루에 미친 듯이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과제를 한 번에 다 해라도 아니고 며칠에 나누어서 조금씩 하되 하고 바로 채점, 그리고 맞은 문제는 해설지를 읽고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보고 이해가 안 되거나 내용을 모르겠으면 질문을 해라. 이렇게 그냥 꾸준히 계속 해 나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에 차곡차곡 응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 분석이 진행이 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의 화학 수업의 특징이 어떤 강점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이론적인 부분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꼼꼼하고 섬세한 설명. 그래서 학생들한테 방학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분량의 문제를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치여서 개념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가능하면 꼼꼼한 설명과 함께 필요한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문제들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수업에서의 연계입니다. 올해 이제 수업한 내용을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내년에 학생들이 이런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이 됐고, 혹시 선생님이 이런 분이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최대한 학교 수업에 연계를 해서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학생들 개별 관리는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매 수업은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그걸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질의응답은 당연히 언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말고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잠복기라고 잠깐 복습하기 이런 개념으로 그 주에 배운 내용 중에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적어서 아이들한테 이미지 파일로 해서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잠깐씩 한 번씩 읽어보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해서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른 통과인데 암기 노트를 따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따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남학생이다 보니까 필기 같은 것들을 잘 안 해서 좀 필기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따로 만들어서 비법 노트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학 계획은 총 저희가 9회차입니다. 9회차인데 1단원과 2단원을 먼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1단원과 4단원을 처음에는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1, 4단원을 진행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지치게 돼요. 그 계산 문제라든가 내용은 별로 없는데 문제 유형 분석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너무 많이 지쳐서 계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원자의 3개 파트, 그래서 저 부분이 조금 잘 따라온다라고 얘기하면 필요한 부분은 4단원 내용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내서 추가적으로 더 진행할 생각이긴 한데, 일단 겨울방학 동안에는 1, 2단원에 조금 더 치중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화학원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